이제 시간 자체가 이제 성평등이라고 붙여져 있고요. 사실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성평등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갈등의 단어로 읽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고 이것이 진보와 보수의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진보나 보수나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남자나 여자나 똑같다. 이 주제와 관련되어서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만큼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네.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어서 성평등에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한국 사회에서 지금 지난 대선 때 또 성적 소수자를 어떻게 차별금지법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핫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그 부분까지 연결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평등에 관련되어져 있는 우리가 갖는 이 보통의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입니다. 조선일보에 있던 사파인데요. 여성과 남성 사이에 여기서 균형을 잃지 않으려고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쳐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 애를 쓰는 사람은 또 보면 남자로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평등이 특히 남자들이 더 어려워한다라거나 성평등은 사실 여기 남자든 누구든지 간에 이 외줄에 서 있기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 성평등 일은 어렵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성평등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여자와 남자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쳐지지 않겠다고 줄을 서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이라고 나누는 이 외줄이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없는 줄은 왜 만들어졌을까? 그리고 왜 이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하는 걸까? 애당초 이것들은 왜 주어졌는가? 여성과 남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성체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잡혀져 있는 것인가를 볼 수 있는 것인데요. 그걸 저는 젠더 감수성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걸 이런 이야기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5월 8일이 어버이의 날입니다. 근데 어버이날은 원래는 어머니의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머니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에서 정부가 공식으로 제정한 것은 1956년도입니다. 이 이전부터 전 세계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 어머니의 날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면 56년도에 어머니의 날이 제정되었다라고 하는 말 들었을 때 두 가지 질문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왜 56년도에 제정했을까? 54년도나 52년도가 아니고 58년도도 아니고 56년도일까? 라고 하는 질문하고 그러면 50년도에 제정한 어머니의 날이 언제 왜 어버이의 날로 바뀌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50년도에 왜 어머니의 날이 제정되었는가? 73년도에 어머니의 날이 어버이의 날로 바뀝니다. 네, 지금 제가 앞에 질문을 드렸잖아요. 어머니의 날은 왜 50년 제정되었는가? 그리고 왜 73년도에 어버이의 날로 바뀌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단지 이 사진 두 장을 비교해 보는 것만으로도 약간의 답은 얻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뭔가 몸으로 느껴지시는 게 있을 거예요. 뭐 느껴지세요? 지금 이 분위기하고 이 분위기하고요. 예, 뭔가 오죠. 보겠습니다. 그걸 내가 느낀 게 맞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신문 기사를 좀 보여드릴 텐데 네이버 뉴스 라이벌에서 가져온 것이라 제가 글자를 좀 키우긴 했지만 조금 작아 보이실 수는 있습니다. 제가 주요한 부분은 읽어드리겠습니다. 1950년도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50년도 어머니의 날 제정되기 전이죠. 이미 오늘은 어머니의 날이라고 하는 기사들이 보도되고 있는 거 보니 어머니의 날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국가에서 제정할 생각은 없었던 때입니다. 어머니의 날에 대해서 다룬 거 보면 앞부분에는 그냥 어머니의 날은 이런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만들어진 거고 쭉 그냥 이런 평범한 얘기가 나오다가 마지막 줄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어머니의 은혜를 추모하며 어린아이의 거울인 어머니는 더욱더 자녀 훈육에 좋은 어머니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열사공신을 만드는 것도 어머니의 힘이요 성인군자를 만드는 것도 어머니의 교훈이니 어머니는 어머니의 길을 더욱 지켜 대한의 좋은 어머니가 다 같이 되기를 맹세하자. 네. 어머니의 날에 어머님도 좋은 어머니가 돼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다가 1956년도 드디어 어머니의 날이 제정되는 그 시기에
55년도에 국무회의에서 내년부터 어머니의 날 만들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50년도 기사를 보면 또 뭐 뻔한 얘기입니다. 어머니에게 뭘 선물을 하면 좋을까요? 돈이 없으면 말이라도 잘 듣는 것도 좋은 거다부터 시작해서 이런 얘기 있는 건데, 재밌는 건 그 다음 그 기사의 아랫부분입니다. 50년도 5월 8일에 나온 기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어머니는 생명의 근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또한 중대한 사명을 띤 사랑의 화신이라 하겠다. 예. 그래서 자녀들이 어머니에 감사하는 것도 이 어머니 날이 좋은 기회인데, 어머니 또한 어머니다운 어머니였던가를 반성하는 것도 이 어머니 날의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어머니들이 본분을 혼란스러워 이 사회 풍조 때문에 막 자기 어머니의 의무와 사명을 막 저버리는 어머니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쓴 겁니다. 뭔가 느낌이 오시죠? 50년도에 왜 어머니의 날을 국가가 제정을 했는가? 50년에서 53년도까지 전쟁이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10만 명의 고아와 30만 명의 미망인, 그리고 더 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국가가 선택한 거는 어머니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어머니들이 힘들다고 아이를 안 키우거나 도망가거나 하지 않고, 남편이 있든 없든 혹은 남편이 다쳐서 일을 못하든 그 남편을 모시고 아이들을 데리고 잘 키우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어머니의 날을 제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날을 제정할 때 앞서 보셨던 첫 번째 사진, 이승만 부인, 그러니까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어머니들에게 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들이 어떤 기준으로 뽑히게 되냐면, 아들을 3명 이상 군대 보낸 어머니들요. 그러니까 즉 딸 낳은 어머니는 소용없겠죠. 상 받을 일이 없습니다. 아들을 많이 낳은 어머니들 중에서 3명을 군대 보낸 어머니보다 4명 있으면 4명 어머니가 상을 받고요. 5명 있으면 5명 어머니가 상을 받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모두 훌륭히 잘 키워냈다. 그러면 상을 받습니다. 이런 식의 여러 해서 상을 주고 막 이렇게 위로를 하는 거죠. 59년도 기사를 보면 어머니의 날에 어떻게 임해야 하나 라고 해서 이 어머니들에게, 그래서 보면 계속 어머니들은 잘 임해야 된다. 엄할 때와 사랑할 때를 구분해라. 이 어머니의 다움이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자식들이 뭐 물어보는데 대답 못하면 안 되지 않냐. 어머니들이 조금이라도 공부해가지고 상식을 풍부하게 가져라. 뭐 이런 것들을 막 강조를 합니다. 심지어 68년도에 가면요, 나는 어떤 어머니일까 혼자서 풀어보는 어머니 자격 시험이라고 하는 신문 기사에 실립니다. 예. 그래서 내용들을 보면 아이들 앞에서 남편 흉을 보지 않는다. 아이가 원할 때 뭘 들어준다. 이런 거 예, 아니요 체크해가지고 총합 점수 몇 점 이상은 훌륭한 어머니 아닌,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것도 뭐 사실 그럴 수도 있지. 어머니가 어머니다워야 되는 거 사실 자식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약간 좀 이상하다고 느낌이 들기 시작한 건 72년도 이 기사입니다. 72년, 이거는 근데 매년 있던 건데 제가 74년부터 바뀌니까 일부러 72년도를 가져온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머니들이 어떤 어머니들이 상을 받냐면, 처음에 군대를 많이 보낸으로 가더니 점점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6.25 때 남편을 납치당한 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강인한 모성애로 이남 이녀를 길러서 훌륭한 사인으로 성장시켰으며 그 어려운 생활에서도 인근 주민들을 도와주었다. 상 받으십니다. 그리고 6남매의 남편을 여의고 홀몸으로 6남매 교육에 힘써오면서 동네 집 없는 사람에게 집도 장만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지역 개발에 써줄 것을 당부하며 20만 원의 자비를 털어주기도 하신 분, 상 받으십니다. 3남매를 키우며 고아 4명을 양육하고 한편 성산 재건 학교 100명과 손잡고 푸른 동산 가꾸기에 힘쓰는 등, 그래서 이웃 돕기에 하신 분도 상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약간 보면 장한 어머니가 그냥 아이에게 잘하는, 아까 자격시험도 치고 막 그러더니 어머니에게 점점 바라는 거, 원래 아직 이거 국가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요. 장한 어머니가 어머니라고 하는 건 사회 전체를 품어야 되는 사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위대해지려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다가 73년도에 박정희 정부가 바꾸게 되는 거죠. 어버이의 날로 바꾸는데 이때 여론은 이런 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 어머니의 날만 있냐? 왜 아버지의 날 없냐? 이거 차별이다. 있었겠죠, 당연히. 이런 얘기도 있었고 막 하다가 73년도에 뭔가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척하면서 어버이의 날로 바꾸죠. 전 세계 유례 없이 한국에만 있습니다. 네.
근데 보시면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진 거 아실 거예요. 73년도 5월 8일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부모와 어른들의 감사하고 존경 되새기는 오늘 첫 어버이날. 아시겠죠? 아까는 계속 어머니에게 어머니 자격을 물어봤고 장한어머니라고 했는데 어버이날이 되면 우리는 장한 어버이가 되자. 엄마 아빠가 다 노력해서 이게 아니고요. 어버이는 존경해야 되는 걸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상은 이제부터 누가 받을 거냐면 효자들이 받을 겁니다. 아까는 어머니들이 받으셨잖아요. 자, 그러면 똑같은 원리라면 계속 어머니 아버지 모두에게 상을 주는 걸로 가야 되는데 상 받는 사람도 바뀌고 포인트 자체가 어디로 바뀌냐? 뭔가 공경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나서서 뭘 하냐면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고궁을 무료 개방하고 전국의 목욕탕과 이용소에서는 절반값으로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했다. 그러니까 정부가 사회에 우리의 나이 많으신 분들은 사회 모두가 공경해야 되는 대상이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왜 이걸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까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보면 우리의 미풍양속인 경로사상을 복두더 핵가족화에서 따른 노인 문제 등 부작용을 가정 중심으로 해결하자는 것. 약간 본심이 나오기 시작하죠. 사회 문제면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가정으로 해결하자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다 지켜지는 어버이날이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없어지고 그날이 어버이날이 제정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럼 한국의 미풍양속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거죠. 조상에게 감사하는 일이나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나 어른을 공경하는 일이나 이 모두는 인간과 인생의 천리를 깨닫게 하는 중요한 것이고 심지어 뭐가 나오냐면 위장이민, 외화도피, 탈세행위, 반사회적 부정행위 이 모든 것들은 모두 이 가족 중심적 이기주의에서 파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든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으로 태도를 바꿔야 된다. 이것이 어버이날의 의미라고 얘기합니다. 7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유신이 있었습니다. 박정희가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하겠다고 헌법을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강조해야 될까요? 대통령에게 복종하는 것, 권위에 부조하는 것. 그래서 이 사회 사람들의 체계 자체를 바꾸는 것으로 어버이날이라고 하는 형태를 만들고 어머니의 날과 다른 방식으로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버이날이 강조하다 보니까 어버이에 대한 마음, 우리가 어른들은 공경해야 되고 절대 말대꾸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강화되었을까요? 원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어버이날로 만들면서 더 강화시키는 걸까요? 둘 다죠 뭐. 둘 다가 아닐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 지금도 박정희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민족의 아버지 그리고 유경수 여사까지 넣어서 이게 딱 세트가 맞으니까 나라의 어버이. 예. 그래서 우리는 박정희나 유경수 여사를 모독하는 것은 부모님을 모독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박정희 때 이후로 전두환이나 그 이후 독재 정권이 이런 식의 유용한 것을 포기할 리가 없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버이날도 똑같은 방식으로 동네에서 효자들에게 상을 줍니다.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식의 것들이 다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타인을 공경해야 되고 특히나 더 많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을 존경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인간으로서요. 서로에게. 그런데 단지 나이가 많으니까 적은 사람 너는 무조건 굴복해 라든지 나이가 많다는 것이 반드시 사회적으로 어떤 더 권위를 갖게 된다라든지는 다른 문제죠. 그리고 이것을 가부장의 체계로 넓혀서 아버지에게 복종해야 되듯이 회사 가면 사장님에게 복종하고 나아가 대통령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형태로 가는 것. 이렇게 해서 가정의 체계를 나라로 확장시켜서 만들기 위해서 만약 이것을 이념화시켜서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머리에 심어주는 거라면 우리는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거잖아요. 어머니는 여성이라고 하는 모성애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국가가 모성애를 사회적으로 확장시켜서 모두를 돌봐라 라고 얘기했고 어버이날로 딱 넘어오면서는 아버지의 모습이 강조되면서 이미지가 꾸려집니다. 성별 체계에 대한 것이 없이는 이것은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별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원래 이 사회가 성별 구조화되어져 있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눈요. 활용.
1999년도에 민주노총 예, 포스터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포스터입니다. 기억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논란이 되었을 때 보시기도 약간 좀 그렇겠다라고 처음 보신 분도 아실 텐데요. 이때 막 논란이 되었던 거에 이 포스터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네, 아빠는 싸움하러 가시고 엄마하고 애기는 아빠 힘내세요. 당신이 희망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가부장제를 강화하는 모습이어서 혹은 남편 중심적이어서 혹은 모든 여자들을 다 저런 식으로 비수동적으로 그렸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논쟁이 많이 되었고 아니 사실 나는 오늘 아침에 나의 부인의 저런 배웅을 실제로 받고 나왔다. 이건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런데 대체 이것을 포스터로 한 게 왜 문제란 말이냐. 하여튼 뭐든지 다 시비 걸어. 이제 이런 식으로 갈등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포스터의 문제점은 사실 앞에 어버니라고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면요. 포스터의 목적, 원래 이 포스터가 말하려고 했던 것. 노동절의 노동자 대회, 우리 모두 총단결하여서 노동억압을 분쇄하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모든 노동자들을 독려해야죠. 근데 우리나라 노동자의 반은 분명 여성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성 노동자들이 나오게 할 만한, 지금 집에 있으라는 얘기인데요. 저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면 이 포스터 자체는 노동자 대회에 나오는 노동자는 남성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포스터 원래 목적, 모든 노동자들이요 총단결하자라고 해서 그 모든 노동자의 여성이 원래 빠져 있었거나 아니면 여자 안 나와도 남자들끼리만 단결해도 세상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거나 물론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뭐냐면 이게 가장 일상적인 우리한테 익숙한 풍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좀 더 익숙한 걸 가져오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쓰게 되는데 요때 요거 쓰는 순간에 익숙한 거라고 하는 건 어머니의 모성에 어머니에게 상을 주고 어버이 아버지하고 이렇게 정책을 꾸리는 거랑 똑같은 일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보실까요? 그래서 그 다음 포스터들요. 그 다음에 2000년, 2001년 포스터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갖고 보시면 싸우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근데 뭔가 계속 예. 계속 노동자 대표는 누가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터진 사건이 또 두 번째. 이 포스트 나왔을 때 또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비정규직 때문에 결혼하자 이 남자가 하는 말이니까 이건 남성 중심적이다 그랬더니 아니야 이 여자가 하는 말일 수도 있잖아 저 이러면서 그건 너무 오버하는 거야. 결혼 못하는 성적 소수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아니 그럼 포스터 안에 성적 소수자 다 배제 트렌드 넣고 동성애다 넣고 막 다 넣고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어야 돼? 포스터 어떻게 만들어? 그런 식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다 꼬투리 잡고는 세상 안 변해. 너무 힘들어. 우리끼리라도 뭉쳐야지. 그러니까 이런 포스터 하나 가지고 너무 그렇게 예민하게 굴지 마가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포스터 안에 어떻게 다 넣어요. 저도 하면서 힘듭니다. LGBT만 말해도 안 되거든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걸 포함시켜야 되는 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인가 항상 고민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아직도 정확한 답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만들 때마다 세상 사람 다양한 걸 다 집어넣자 그게 답일 수는 없죠. 그래서 비판받거나 그래서 문제인 거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정규직 때문에 결혼하자를 둘 중에 누가 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꼭 이 사람이 여자라고 하는 법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상상력을 동원하면 뭐 이거 그렇게 이성애 중심적이지 않은데?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역시 여기서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포스트의 원래 목적에 맞는가? 원래 우리가 지금 추정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비정규직 법이 통과되는 걸 막아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이 법이 악법이라고 그랬냐면 원래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노동 이론상으로는 고용이 유연화되는 것, 더 잘 고용되는 것이 핵심인데 비정규직법이 악법인 건 해고를 용이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기업 마음대로 자르고 싶을 때 막 잘라버릴 수 있는 거. 그래서 나의 삶은 내가 일을 하고 또 돈을 받고 월급을 받고 그 월급으로 나의 또 삶을 꾸리고 미래를 계획하고 그래서 나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래서 야 너 나가 너 잘라 이런 식으로 제대로 동일하게 일을 하는데도 비정규라는 이유만으로 돈을
합리적으로 주지 않는다라든지 열심히 일을 막 하고 있는데도 나는 내일 모레 다음 달 내년까지 계획 다 세워놓고 열심히 일하는데 갑자기 와서 잘라버린다라든지 이런 내가 나의 삶을 꾸릴 수 없는 것 이것에 왜 해고가 기업의 이익대로 굴러가느냐 노동자의 입장을 왜 저는 생각해 주지 않느냐 이것이 이 법의 문제점인데 이걸 결혼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삶의 문제인데 삶의 가장 중요한 지점으로 결혼을 내세운 거예요. 이건 얘기가 달라지죠. 왜 결혼으로 얘기해서 비정규의 문제점을 얘기해야 될까? 비정규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많은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누구에게 어필하려고 했는가? 편한 길을 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사람들 우리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가장 흔한 걸 또 가져오는 거예요. 누구나 아마 모든 사람들은 다 결혼을 하고 싶어 할 거기 때문에 아마 결혼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걸 가장 두려워할 거야. 그러니까 비정규의 나쁜 점을 지적할 때 결혼을 하기 어려운 걸로 지적을 하면 좀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 자체는 이 구조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비정규법이 만들어져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들은 상징적으로 담아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원래 말하려고 했던 메시지, 원래 하려고 했던 목표, 그리고 내가 원래 담으려고 했던 대상, 노동자.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지 거기에 여성, 남성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성, 남성을 나누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노동자면 노동자 전체를 아울러야 되는데 아우르면서 사실 노동자라고 얘기하면서 어느 한 성을 빼놓고 얘기했다면 그러면 문제이지 않는가. 즉 여자, 남자 둘 다를 챙겨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면서 사회 구조에서 솔직히 노동의 얘기를 할 때마다 계속 어떤 특정한 어떤 한 대상을 계속 상징적으로 놓고 생각하진 않았는가 검토해 봐야 되는 거예요. 노동자. 근데 제가 나왔던 건 이겁니다. 포스터에서 여성이 등장하는데 교육, 의료, 물가 얘기 나오니까 등장합니다. 그리고 앞에까지 모든 포스터가 엄청 비장한데 굉장히 해맑으세요. 네. 여성의 비장함을 표현하기 부담스러웠을까요? 어떤 의미를 갖고 이거는 더 많은 토론이지만 제가 그냥 추측해가지고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눈에 보이는 상으로 흘러갈 때 우리가 약간 이미지에서 포스터를 넣을 때 여성은 어떤 이미지로 넣을 것인가가 작동을 하지 않았을까 의심되는 건 이때까지 포스터 한 번도 그렇게 안 만들었으니까요. 아주 해맑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얘기 드리려고 했던 거 정리 드립니다. 여기 아기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통념, 어떤 사람들 그게 진리라고도 얘기하는 걸 말씀드리면 모든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태어난다. 인간은 여자, 남자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것대로 하자면 여기 있는 아기들은 여자 혹은 남자겠죠. 찾아보세요. 네.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포기하시네요. 보는 순간 못 찾겠습니다. 얼굴이라도 이걸 모르겠거든요. 네. 정의 성별을 계속 찾아내고 싶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냐면 만약에 이 자리에 있었다면 아기들을 들어 올려서 확인해보고 싶으신가요? 그런 마음이 막 든다면 사실 그런 마음 듭니다. 저도 궁금하니까 이렇게 들여다보게 돼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이 아이들이 옷을 입고 있었다면 그러면 우리는 여자, 남자아이를 구분했겠죠. 실제로는 틀리든 말든 제가 누가 여자이고 누가 남자일까요? 했을 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저기 분홍색 옷 입고 있는 애요. 저기 땡땡 꽃무늬 입고 있는 애요. 이런 식으로요. 구분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분을 했다면 선생님들께서 구분하신 성별은 옷 구분인가요? 성별 구분인가요? 옷 구분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성별을 구분했다 얘기하죠. 아이들을 이렇게 세워서 봤다? 그러면 은어를 좀 쓰겠나요? 거시기를 구분하신 건가요? 거시기 모양을 구분하신 건가요? 성별을 구분하신 건가요? 그냥 신체 한 모양을 보시고 구분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또 그걸 성별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모두가 동의하시는 이야기는 여자, 남자 얘기가 아니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우리는 모두 서로 다 똑같은 존엄성을 가진 존재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각각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은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에 나도 존중을 받고 앞으로 태어나서 살아갈 사람들도 존중을 받고 지금 나보다 더 먼저 살아간 사람들의 삶도 위로를 해야 되고 많은 차별이 있었다면 그래서 모두가 존중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면 거기서 성별은 안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목표가 뭐였죠? 모든 인간은 존중받아야 된다. 모든 인간은 존엄성이 있다였다면 모든 인간은 존엄성이 있는데 현실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분명히. 재산은 장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성을 중심으로 해서 유산이 집안에서 내려가고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도 여성과 남성에 대해서 평가 지점들이 달라지고 이런 것이 있다면 만약에 내가 정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믿는 사람이라면요. 그걸 믿기 때문에 성별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해야 되는데 왜 어떤 사람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똑같은 일을 했는데 월급을 덜 받을까? 안 궁금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차별을 하는지 내가 여성, 남성을 똑같이 대하는지가 핵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얘기 하시냐면 제가 여자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라든지 제가 저희 어머니 정말 존경하거든요 라든지 라는 말로 나는 여성에게 싫어하는 감정 같은 거 없고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성차별한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감정이고요. 성차별은 꼭 내가 해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작동을 하는 거니까 성평등한 의식을 갖는다는 건 내가 했는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하고 있는지를 얘기하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런 식의 팩트들이 보인다면 이걸 어떻게 바꿀까요?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그런 지점들이 계속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성평등은 여성과 남성 이 안에서 균형 잡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회가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가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내가 믿는 정의당에서 얘기하는 우리는 어떤 사회를 한국 사회를 만들 것인가 했던 그것이 적용되려면 그것이 실현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역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다. 사상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성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 그것을 그냥 그 부분에 관련돼서 실제로 어떤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원론적으로 강조드리지만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쉽지 않은지 그리고 좀 더 쉬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을 좀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보시다시피 계란입니다. 그래서 노른자 흰자가 보이는데 질문 드릴게요. 계란은 병아리가 될 거잖아요. 노른자 흰자 중에서 어느 부분이 계란이 아니 병아리가 되나요? 네. 네. 제가 어제는 질문했더니 어떤 분이 둘 다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노른자냐 흰자냐라는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답은 둘 다 아닙니다. 노른자 흰자 둘 다 아닙니다. 그럼 껍질이 되는 걸까요? 그럴 리는 없겠죠. 노른자 흰자라고 말을 하는데 노른자 흰자가 아니고 선생님 다시 말씀드릴게요. 노른자 흰자가 아닌데 제가 정답 알려드리기 전에 노른자 흰자를 말씀하셨던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른자라고 말씀하실 때 설마 노른자가 이렇게 갑자기 막 뭉쳐가지고 병아리 모양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하진 않으셨죠? 네. 흰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흰자가 뭉쳐더니 애가 노랗게 변하더니 불이 달고 노란 병아리가 태어날 거라고 생각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정말인가요 하면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 내가 흰자라고 말할 때 그 흰자는 흰자가 병아리가 될 리는 없는데 노른자가 병아리는 될 리가 없는데 그러므로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노른자 흰자 둘 다 병아리 되는 것 같지 않아 라고 답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생각까지 보통 안 넘어가요. 그냥 노른자가 병아리가 돼 흰자가 병아리가 돼. 뭐가 되냐면 되려면 배아가 돼야죠. 무정란에는 없습니다. 유정란에는 있습니다. 계란 자체는 크게 이건 다 난자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난자와 정자가 만나가지고 수정이 된 상태로 나올 겁니다. 수정이 된 상태로 유정란으로 나오면 그렇게 수정이 되어서 앞으로 병아리가 될 배아가 있습니다. 흰자하고 노른자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른자는 뭐냐면 영양분입니다.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탯줄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태어날 때까지 계속 그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하지만 알은 모체로부터 이미 떨어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영양분을 받을 방법이 없으므로 떨어져 나올 때부터 이미
자기가 태어날 때 필요한 영양분을 다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아이의 그 아이의 몸집이 어떠할 거냐에 따라서 알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메추리알이 작고 타조알 큽니다. 이런 식으로요. 영양분을 필요로 하니까. 그래서 보호하기 위한 흰자가 싸고 있고요. 이런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듣고 보니 맞는 말이네. 네. 그래서 얘기를 듣고 보면 그렇네 라고 아주 쉽게 납득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그 신비한 일인 양, 야 노른자가 병아리 된대, 흰자가 병아리 된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 친구도 몇 달 전에 저한테 와가지고 야 너 그거 알았어? 세상에 흰자가 병아리가 되는 거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인간의 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따져보면 말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대충 말이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들요. 하는 거죠. 남자는 XY 염색체를 가지고 여자는 XX 염색체를 가진다라고 통상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말하죠. 그래서 인간은 염색체 Y냐 X냐에 따라서 두 종류로 나눠진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염색체는 두 종류만 있지 않습니다. XXY, XYY, XXYY 해서 지금 일부만 쓴 게 이 정도입니다. 굉장히 많은 염색체가 있어서 인간의 염색체는 두 종류라고 얘기할 수 없고 또 그리고 XY는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고 XX는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을 거라 그러지만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온 분인데 이분은 염색체 XY이신 분입니다. 뭐 하리수 씨처럼 이렇게 트랜스젠더한 거냐? 아닙니다. 이분이 그대로이십니다. 네. XY인데 어떻게 저렇게 여성의 모습이지? 라고 싶으시겠죠. 염색체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드릴 거냐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여자와 남자의 아주 강력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자와 남자 너무 다른 생식기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의 생식기의 특징으로는 페니스를 가지고 오죠. 그래서 페니스의 특징을 가지고 남성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고 리더십 있고 그리고 되게 성욕이 강하고 여자에게는 페니스와 같은 것이 없고 자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자는 모성애가 강하고 헌신적이고 이럴 거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명백한 차이가 있는데 여자 남자가 똑같을 리가 없잖아 라고 얘기하게 되는. 근데 처음부터 저렇게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임신을 해서 4주, 6주, 8주 요 시기를 거치면 처음에 동그란 수정란이었던 것이 조금씩 변해서 이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할 때 모든 기관은 다 최초의 발생 기관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눈, 코, 그다음 심장, 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나 앞으로 뇌 될 거야. 나 앞으로 심장 될 거야. 이렇게 발생 기관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발생 기관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냐면 생식기 쪽으로 보시면 이게 앞으로 신장하고 방광이 될 배설강이라고 해서 될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개의 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림이 복잡함으로 더 간단하게 그려진 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그래서 이게 아까 노란색 부분이고요. 두 개의 관이 연결되어 있는데 요렇게 있는 요 진한 색깔이 밀러관이라고 합니다. 밀러 박사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밀러관이고요. 이렇게 다시 조금 옅은 색깔에 이렇게 막 튀어나와 있는 것이 있는 아이가 있죠. 얘를 볼프관이라고 얘기합니다. 볼프 박사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 끝에 보면 생식선이라고 하는 최초의 또 발생기관인데 이 아이는 뭐가 될 거냐면 볼프관하고 생식선하고 만나서 발달을 하면 얘는 정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볼프관은 나중에 정자가 이동하는 수정관이 되고 부고환, 수정관 이런 식으로 해서 관련되어지는 기관으로 변할 겁니다. 그리고 밀러관하고 생식선하고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생식선은 난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밀러관은 나팔강, 자궁, 질로 변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를 드린 거냐면 모든 태아는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다고요. 모든 인간 두 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따로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내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어떻게 생긴 걸 가지고 어떤 기관을 가지고 태어날 것이냐라고 하는 건 볼프관이 발달할 건지 밀러관이 발달할 건지 둘 중에 서로 경험해지는 거지 염색체라든지 난 여자야 남자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볼프관이 발달할 거냐 밀러관이 발달할 거냐.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은 무조건 밀러관이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세팅 자체가. 두 개 만들어 놓고 둘 중에 어느 중에 하나하나 발달하도록 선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밀러관이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볼프관으로 태어나냐? 밀러간 발달을 스탑시키고 볼프관이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밀러간 발달을 스탑시키는 일이 중간에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태어나는 거고, 밀러간 발달을 스탑시킨 다음에 볼프관이 발달하면 이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요것의 분화가 임신 14주가 되면 완전히 완성이 되게 됩니다. 질문이 다시 이렇게 되죠. 그러면 밀러간 발달을 스탑시키는 게 뭔가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걸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 헤맸어요. 대체 뭐지? 그래서 XX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도 자궁을 가진 사람이 있고, 아니죠. 페니스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 고환을 가진 사람이 있고, XY 염색체인데도 자궁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으니 염색체가 한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찾아낸 것이 1990년대에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여기 적혀 있는 SRY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는데요. 성별결정 인자라고 합니다. 이 SRY라고 하는 이 유전자가 있어야지 볼프관이 발달하게 됩니다. 근데 SRY 유전자가 항상 Y 염색체에 있지는 않습니다. X 염색체에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SRY 유전자가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둘 중에 뭐가 발달할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에는 아직 페니스는 등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소를 가질 것인가 난소를 가질 것인가와 페니스를 가질 것인가 클리토리스를 가지고 태어날 것인가는 또 다른 조합입니다. 이것만 알아두셔도 모든 인간은 여자 남자 둘로 나눠진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자를 염색체 XX, 자궁, 나팔관, 클리토리스를 가진 사람을 여자, 페니스, 고환, XY를 남자라고 정의한다면, 그렇다면 여자 남자 둘로는 태어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발생학적으로 태어날 때 그것과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갖게 되니까요. 가령 사람들이 그 의미를 막 부여하는 방식 중에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제가 너무 이 얘기를 좀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줄여서 얘기하면요. 그 형태가 다른 것에 또 의미를 부여하는데, 형태가 다른 것은 발생학적 원리를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울프관하고 볼프관, 밀러관 두 개가 있는데, 밀러관이 발달할 때는 울프관이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밀러관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울프관은 요 윗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사라지지만 아랫부분은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울프관의 아랫부분은 요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생식기와 요도가 분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성은.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고환이 발달하는 방식은 밀러관을 없애고 발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요도하고 수정관, 우리가 얘기하는 정자가 나오는 통로가 똑같습니다. 하나의 통로로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발생하는 과정에서 그 원리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뭔가 다른 어떤 분들은 요도하고 그 하나의 길을 사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더 본능에 가까운가로 설명하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그런 게 익숙해지냐?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것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이 그림은 딱 보시기에도 뭐로 보이시냐면, 네, 성경에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를 보입니다. 이건 9세기에 영국에서 만들어진 성경책에 들어가 있는 사파입니다. 아담 잘 때 이브 만드셔서 둘이 인사하고 하이하고, 그 다음에 둘 앞에서 먹지 마 그랬는데 바로 먹어요. 그래서 야단을 막 치십니다. 야단을 막 쳤더니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작아 보이실 테니까 약간 확대하면 손을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브가 먹어라 그랬는데요.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브는 뭐 하고 있냐? 이브는 손을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뱀이 있거든요. 네. 뱀이 먹으라 그랬는데요. 이러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잘 보이는 게 12세기에 독일에 있는 성당에 있는 청동문 조각입니다. 보면 더 확실히 보이죠. 하나님께서 더 준엄하게 손가락질까지 하면서 왜 먹었어? 라고 화를 내니까 아담이 손을 이렇게 해서 이브가 먹으라 그랬는데요. 이브는 손을 이렇게 내려서 뱀이 먹으라 그랬는데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 방학 때 주일학교를 갔었어요. 동네 교회에. 그래서 저도 6살, 7살 때 이런 얘기들을 이제 처음 들었죠. 얘기를 들었을 때, 저의 기억으로는 저는 분명 아담과 이브가 지은 죄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남 탓하기로 들었어요. 네. 아니, 먹었으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얘기해야 되는데, 아담이 먹으라는데 이브가 먹으라 그랬는데 뱀이 먹으라 그랬는데요. 이런 식으로 남 탓해서, 그래서 벌 받은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더 커버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다르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해서 보면 여기 뱀을 보시면 뱀에 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뱀의 날개 비슷해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앞에 그림을 보시면 뱀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근데 뒤로 가볼까요? 여기서는 어떠신가요? 13세기 프랑스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 대성당의 조각입니다. 뱀이 여자로 있죠. 하반신은 뱀인데 위로 올라가면 여자로 변해 있습니다. 볼까요? 이거는 13세기고 제가 내려갔네요. 15세기 너무 명백하게 여자로 보이게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이거는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에 그린 그 유명한 천지창조 그림 옆에 있는 장면입니다. 보시면 아주 여자로 그려져 있습니다. 네. 뱀의 다리를 그려놨던 때에서 뱀을 여자로 묘사하는 거에 변하여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왜 처음엔 뱀의 다리를 그려넣었을까요? 그리고 뱀이 여자로 바뀔까요? 지금은 뱀을 저렇게 그리진 않습니다. 그럼 또 난리 날 테니까. 하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저 영향이 남아 있습니다. 뱀의 다리를 그려넣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은 뱀이 하나님에게 벌을 받을 때 너는 앞으로 평생 배로 기어다닐 것이다 라고 받았기 때문에 뱀이 그전에는 배로 안 기어다녔구나. 그래서 뱀을 세워놓거나 다리를 그려놓거나 했던 겁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그렇게 상상하는 거죠. 그렇게 상상하던 사람들이 뱀을 어느 날 악의 화신으로 여성으로 대표화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보시면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16세기 중반에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의사 중에 파레라고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상처에 연고를 바르는 걸로 해서 데이트를 쳐서 유명해진 의사입니다. 예, 요즘 연고가 일반적이지만 옛날에는 상처에 연고를 안 발랐거든요. 연고를 발라서 나한테는 그렇게 의사인데 그 파레가 산부인과 관련된 여성에 관련된 의학서적을 냈는데 그 의학서적에 들어가 있는 사파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자 몸을 해봤는데 여자 몸 안에 뱀이 있더라. 네? 근데 그냥 의사가 쓴 게 아니에요. 제일 인기 있을 때, 제일 잘 나갈 때 그때 낸 책입니다. 그때 낸 책에 저걸 넣을 때는 야 이거 내면 사람들이 나보고 다들 미쳤다 그러지 않을까? 라고 부들부들 떨면서 썼을까요? 아닙니다. 믿을 거라는 거 자기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 진심으로 믿지 않아도 뭔가 막연하게 뭐냐면 그럴 법도 하다. 여자들이란 늘 남자를 유혹하고 타락시키는 존재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뭐만 하면 꽃뱀이라고 부르는 걸 너무도 주저치 않게 되는 것들요. 예. 그로부터 100세기 뒤에 되면 정자가 1677년도에 현미경을 통해서 처음으로 정액 안에 정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전에는 몰랐거든요. 정액하고 지렉이 만나가지고 태어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정액 안에 정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그로 몇 년 지나지 않아 1694년도에 한 과학자가 자기가 정자를 계속 관찰하다 보니 뭘 알게 되었냐면 정자 안에 이게 있더라라고 해서 정자 안에 작은 인간이 있는 거예요. 호문클루스라고 얘기합니다. 정자에 작은 인간을 봤다라고 발표를 하죠. 지금은 되게 웃긴 얘기로 들리시겠지만 네. 이분은 정자를 지금 들여다봐도 저렇게 안 보입니다. 그런데 정액 안에 정자가 있고 정액에 해서 인간이 나와? 그렇다면 인간을 만드는 그 위대한 일을 누가 해야 되냐? 남자가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그 생각 갖고 정자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정자에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만약에 정말 정자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다면 진짜 큰일이에요. 네, 지금 낙태가 문제가 아닙니다. 네. 매일매일 1억 마리씩 생산하고 이거를 어떻게든 밖으로 배출해야 되는 상황에 있으신 남자분들의 이 죄책감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지경이잖아요, 지금. 네. 큰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인 일인 거죠. 네. 아닌 것이.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날 때 얘네들은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이런 방식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즉 인간을 만들어내는 위대한 일은 남자가 하는 거고 그 씨를 남자가 주는 것이므로 씨를 받은 여성이 9개월 동안 잘 품고 있다가 세상에 내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여성의 역할을
남성이 준 그 생명을 보관했다가 내보내는 역할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작게 그냥 요렇게 그냥 하나 해석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가, 무슨 일을 해도 되고 얼마만큼 가치 있는 인간인가까지 다 나누어 버립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뭐 어디서 어떻게 찍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자분이 들고 있는 피켓에는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난 네 갈비뼈에서 안 왔어. 네가 내 자궁에서 왔지. 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어렸을 때 저도 들은 적이 있고 지금도 약간 좀 남녀끼리 싸울 때 얘기할 때 인터넷 댓글도 잘 나옵니다. 갈비뼈로 만들어진 주제에 이런 거요. 네.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주제에 여자들이 그렇게 대들지 마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네 갈비뼈 아니야. 그거 아담 갈비뼈였어.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건 성립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아담의 갈비뼈로 이브가 만들어졌다는 거 하는 건 성경에 적혀져 있으니까 그냥 그건 그런 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하지만 최초의 인간 아담과 이브가 있었고 그 외에 지금 있는 지구상의 모든 인류는 아담과 이브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이브를 통해서 태어났죠. 그렇게 해서 계속 태어났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남자들이 여성에게 내 갈비뼈로 태어난 주제라고 말을 할 수는 절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약간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 나가신 선생님들 들어보면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갈비뼈가 정말 하나 없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대요. 네.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선생님 이것도 보세요. 남자는 여자보다 힘이 세다. 우리 굉장히 일상적으로 쓰는 얘기입니다. 예외일까요? 이 두 분에게 되게 조금 죄송스럽긴 한데 무슨 얘기냐면 남자는 여자보다 힘이 세다. 그래서 이 문장 자체가 성립하려면 뭐 주로라든지 약간 대개는 이라든지 지금은 이라든지 뭐가 붙어야 될까? 아니면 누구와 누구 중에서 남자와 여자는 이라든지 라는 말은 붙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말을 남자는 여자보다 힘이 세야 한다. 그래서 남자들에게 야, 너 그렇게 비실비실하고 그 남자 노릇하겠어? 라고 얘기하면 되게 잘못된 말일 수밖에 없는 거죠. 혹은 무슨 여자가 그렇게 힘이 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보다 힘이 세야만 한다거나 세지 않으면 큰일 난다거나 네, 그것이 바로 성별의 기준이다거나 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남자는 여자보다 힘이 세는 경우도 있고 좀 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쓰느냐 야 남자는 여자보다 힘이 세지 라고 말을 쓰느냐 그래서 세니까 당연히 그걸 증명해야지 다시 역으로 힘이 센 것으로서 자신의 성별을 증명해야 되는 단계까지 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성과 남성의 기준이 이런 방식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면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던지게 됩니다. 이본누 부시바움하고 발레안 부시바움입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네. 되겠죠. 네, 내가 이제 강사한테 한두 번 속냐. 질문할 때는 뭔가 알겠다. 예. 두 사람이 남매였으면 제가 가져왔을 리가 없겠죠. 예. 통일인물입니다. 이본누 부시바움은 독일의 장대 높이뛰기 육상 선수였습니다. 네. 세계대회에서 뭐 2등도 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은퇴하고 지금은 독일에서 남성 모델로 활동합니다. 트랜스젠더이신 거죠. 자기가 난 더 이상 나 자신을 속일 수 없고 나를 남성이라고 생각하고 남성으로서 살겠다라고 해서 은퇴하고 남성으로 수술하시고 지금 독일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걸 두고 어떤 성차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성별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을 전환했다 그랬는데 이분에게도 성을 전환한 걸까요? 우리가 보기에 달라 보이는 걸까요?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편견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뭐냐면 트랜스젠더를 왜 그냥 저는 하리수 씨가 저 여성입니다라고 할 때 아 그렇군요 라고 못 받아들이게 되냐면 원래 태어난 그 생식기 모양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어기면 이것은 문란해지는 것 교란되는 것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질 텐데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요 단계에서 더 나쁜 단계로 가는 것 제가 계속 어떤 이미지를 차용해 가지고 원래 얘기하고자 했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목적과는 달리 목적에서
가장 간단한 뭔가 단결하자, 뭔가 위험하다 이 메시지를 던져주기 위해서 익숙한 거 가져오는 거예요.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환경 호르몬은 몸에 나쁜 거죠. 뭔가 좋은 건 줄 알았더니 나쁜 거래요, 되게. 자,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 아이가 왜 근래에 와서 문제가 되냐? 환경 호르몬은 지금 인간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많은 화학 물질에 의해서 같이 생산되고 있거든요. 가령 컵라면 용기에 환경 호르몬이 많습니다. 그래서 컵라면을 많이 먹으면 용기에 있는 환경 호르몬을 내가 많이 먹게 되는 거죠. 그럼 환경 호르몬은 왜 문제가 되냐?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호르몬이라고 하는 아이는 혈관을 달아다니면서 몸에 신호를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신호를 내보내는 기관이 있고 그 신호를 받아들이는 기관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림 보시면 무슨 오늘이 과학 시간인가 해서 머리 아프실 테니까 돌아가면 쉽게 설명드려서 온몸이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털은 여기서 날 거예요. 네, 내 몸이 그냥 갑자기 털이 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 2차 성징이 발달하게 되었을 때 여기 목도 커지고 예, 근육도 생기고 키도 커지면서 털도 나게 되고 목소리도 낮아지게 되고요. 밥은 먹었는데 위에 밥 들어온 걸 어떻게 알고 옆에 있던 이자가 소화액을 분비시킬까요? 내가 생리를 하는데 어떻게 알고 생리하는 그 난소만 아니고 내 몸의 다른 부분들도 같이 변화하기 시작하잖아요. 몸에 변화가 생겼다 말았다가 하죠. 그럼 어떻게 그게 될까요? 온몸은 다 떨어져 있는데 이걸 주고받는 게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호르몬에 의해서 내 체온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지금 내가 뭘 할지 키가 클지 뭐 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신호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몸이 커가게 되는데 환경 호르몬은 어떤 일을 하냐면요. 지가 호르몬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명령을 내리지 않았는데 싹 가가지고 야 너 열내 야 너 이제 저기 생리할 때야 야 너 이제 가슴에 유방이 좀 커져야 돼. 그래서 이거를 남성에게도 신호가 떨어져서 남성인데 가슴이 커지는 수가 있습니다. 아직 생리할 때가 아닌데 어린 나이인데 생리를 시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보면 내 몸이 내가 굴러가야 하는 그 체계의 속도에 맞지 않게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건강에 안 좋은 겁니다. 이렇게 설명해야죠. 근데 환경 호르몬의 위험성을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이런 그림으로 한다는 겁니다. 남자분이 하의를 신고 얼굴이 파래져 있어요. 하의 신는 게 왜 문제죠? 제가 더 관심 갖는 건 원하지 않는데 신었나? 그래서 이렇게 놀랬나? 예. 원했는가 원하지 않았는가? 근데 여기서 이 그림이 이렇게 사람들 공포로 받아들여서 환경 호르몬 나쁘니까 컵라면도 안 먹어야 되겠다. 환경 호르몬 피해야 되겠다 생각이 되는 건 남자는 절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남자는 절대 하의를 신거나 여성스러우면 남성이 남성다움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 라고 하는 것이 있는 사람들이 그걸 자극해서 무섭지.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겠지 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옆에 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 남성이 우리가 표시하는 이 표시가 엉켜 있고 이걸 풀려고 하네요. 근데 땀을 삐질 흘리면서 이게 환경 호르몬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심각해서 야 이거 풀어야 된다 안 풀리는 게 환경 호르몬 때문에 우리 이제 어떡하지? 이걸 한다는 얘기는 남성과 여성이 엄연히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걸 전제로 한 상태죠. 분리도 되어 있고 좀 엉켜 있기도 하고 같이 있기도 하고 합쳐져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경우에서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걸 전제 놓고 이렇게 있는 건 모든 건 위험한 것이다. 그리고 환경 호르몬 때문이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 원래 목적은 우리의 건강을 인간의 인류의 건강을 지키자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남는 건 뭐냐면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만 남습니다. 성적 소수자의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더 넓게 보았을 때 얘기를 해야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죠. 제가 계속 처음 강조드린 대로 원래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데 목적이 아닌 것은 늘 가지고 있는 익숙한 것을 가져다 쓰게 되니까요. 보실까요? 제가 또 강의 때 많이 쓰는 그림인데 여기에 있는 분을 A라고 하고 이 분을 B라고 하겠습니다. A와 B 중에서 누가 남자일까요? 남자 없어요. 사실 정답은 몰라요가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뭐 알아야 될 이유도 없고. 그래서 모르겠는데요. 내가 남성분을 어떻게 알아요? 가 정답인데 사실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A와 B 제가 강의를 나가서 여쭤보면
신기하게 한쪽으로만 몰리지 않고 A가 남자다, B가 남자다 의견이 반반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A가 남자라고 생각하시는 분하고 B라고 남자 생각하시면 여쭤보면 제가 아주 면밀하게 살펴봤는데 똑같습니다. 네. 요런 거 좀 차이 날 것 같죠? 똑같습니다. 네. A하고 B인데 A가 남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이 장면을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이제 꽃을 주는 거예요. 나 너 사랑해 라고 프로포즈하고 있는 장면이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하고 있는 장면이므로 그러면 A가 남자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고, 외로 B가 남자라고 얘기하신 분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꽃이 여자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꽃을 들고 있는 거예요. 막 줬나 보죠. 그래서 막 받아서 꽃을 들고 있는 상태. 여자는 꽃을 가까이 늘 하는 사람들이니까 여자는 꽃을 들고 있기 때문에 얘가 여자니까 얘가 남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또 신기합니다. 얘가 여자의 꽃을 들고 있어 여자인데 그렇다고 앞에 있는 사람이 꼭 남자여야 하는 이유는 없는데, 그래서 B가 남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사진 기억나시죠? 여기서도 A와 B가 성별이 무엇인지를 결국 사람들이 뭐로 판단했냐면 이 꽃으로 판단했습니다. 꽃이 왜 나의 성별을 결정하죠? 우리가 성별의 어떤 의미들을 실제로 성별이 엄청나게 대단한 차이라고 얘기하지만, 본질적인 건 얘기하지만 결국 그 본질을 파악하는 데서 사용하는 건 바깥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짧기 때문에, 화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치마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남자로 오해받습니다. 이런 것들요. 그리고 아마 이 하트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상대편은 남자라고 생각하니까, 사랑은 누구랑 해야 되냐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사람끼리 해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사랑은 인간이나 모름지기 이성끼리, 남녀끼리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하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성애자 분이 계신다면 제가 질문 드릴게요. 선생님 생각에는 선생님이 이성애자여서 이성을 좋아하게 되신 것 같아요? 아니면 이성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성애자가 되신 것 같아요? 그럼 이성애자로 태어나는 겁니까? 이성을 좋아하도록 세팅돼서 태어나는 겁니까? 근데 성이 다른 건 어떻게 파악할까요? 그러면 이성애자가 되기 위해서 혹시 어떤 노력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아무 노력을 한 기억도 없으시다면 어떻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것이 자기의 정체성이 되어 있죠? 네. 뭔가 정체성, 나는 누구야? 우리가 한국인이란 정체성 하나도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그래 나 한국인이야 라고 받아들인다거나 이런 일들을 겪겠는데, 정의당원의 정체성을 갖는데도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시게 되는데, 어떤 노력도 없이 얻은 정체성을 와 나의 본질적인 정체성이야 라고 얘기하는 건 혹시 동성애자 되기 싫어서 이성애자인가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동성애자 되기 싫어서 이성애자 된 건 아니에요. 예. 그럼 동성애자도 이성애자 되기 싫어서 동성애자 된 건 아니겠네요. 예. 동성애자 되기 싫어서 이성애자 된 건 아니다. 또 궁금한 건 겁니다. 혹시 이성애자인 걸 누구한테 말해보신 적 있나요? 안녕 친구야, 난 이성애자야. 이렇게. 만약에 아무한테도 말하신 적이 없다면, 나는 누구인지를 아무한테 말한 적이 없다면 왜 말 안 했을까요? 왜 말을 안 했는데도 친구가 혹시 나를 이성애자가 아니라고 오해할까 봐 두려움을 느끼셔 본 적이 없는 걸까요? 네. 그럼 내가 많아서 제가 나 딴애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고. 네. 만약에 부모님한테 가서 저기 엄마 아빠 나 이성애자예요 라고 했는데 부모님이 하고 계신다면, 누가 뭐래 나 알고 있었단다 얘야 라고 하신다면, 그러면 부모님한테 또 놀라서 물어보죠. 내가 말한 적 없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엄마 아빠는 어떻게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셨을까요?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조금 더 넓혀서 나의 개인적인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볼까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의 생각들도 해봐야겠죠? 한국 사회가 오로지 이성애적 욕망만을 권장하고 용인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이성애자로서 내가 한국 사회를 보는데 한국 사회는 이성애적 욕망만을 권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우리가 얘기할 때 동성애는 소수자라고 얘기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딱 이렇게만 드리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이성애적 욕망만을 권장하거나 용인하는 사회여야 한다, 아니다. 여기에 대한 결정요, 판단요. 만약에 이성애적 욕망이라는 단어를 이미 썼으니까 얘기한다면, 이성애적 욕망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많을수록 어떤 한 사람에게 나 이성애적 욕망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 건가? 아니면 적을수록 좋은 건가?
이성애적 욕망이 허용되는 최대치와 최저치는 어디일까요? 근데 이렇게 말하고 보니 궁금해집니다. 대체 이성애적 욕망이라는 게 뭔데요? 이성애적 욕망. 이성에게 느끼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 근데 꽃을 주고 사랑을 한다고 얘기하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며 그 사람이 옆에 있을 때 내 손 잡아줄 때 따뜻함을 느끼게 되고 이런 것들요. 함께 밥을 먹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음식을 만들 때 얼른 들어와서 같이 먹었으면 좋겠고 이런 수만 재밌는 영화를 하면 같이 보러 가자고 했던 이 많은 것들요. 이런 엄청난 내가 인생에서 사랑이라는 것에 빠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노래 가사에 나오다시피 이 세상 내가 제일 중요했는데 내가 모든 건 나 중심이었는데 사랑에 빠지고 나니까 세상이 그 사람 중심으로 돌아요. 나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생겨서 무슨 생각도 하냐면 너를 위해서 내 목숨도 바칠 거야 라는 말도 스스럼 없이 나올 정도로 그런 식의 엄청난 세상에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 엄청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을 때요. 그리고 그 사랑을 하는 대상이 나랑 어떤 성별관계에 있느냐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은 나랑 성별이 다릅니다, 같습니다로 얘기하는 것. 그것이 가진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동성애가 무엇이 정의를 설명드리고 싶은 게 핵심이 아니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럼 사회적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나의 타인의 정체성, 그 사람이 누구인가 이런 것들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같은 인간들이 서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걸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할까 이런 걸로 생각을 해볼 때 이런 논의는 아직 한국 사회가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으면서 가만히 계속 있다 보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 역사적으로 찾아봐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히틀러입니다. 옆에 에른스트 렘이라고 히틀러가 총통이 되는데 독일의 총통이 되는 데까지 그 밑바닥에 모든 것들을 다 해줬던 히틀러의 핵심 오른팔입니다. 근데 1934년도에 총통이 되자마자 히틀러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른스트 렘을 제거합니다. 동성애자인 거 알고 있었어요. 유명한 동성애자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죽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형법 175조를 강화합니다. 독일의 형법에 만들어질 때 원래 중세 때 만들어진 교회법이 그대로 형법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형법이라고 하는 건 사회가 범죄로 다루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가 형법에 되는 규정되는 것인데 형법에 약간 이상하게도 누가 어떤 섹스를 하느냐가 형법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원래 교회법 안에 들어와 있던 게 여성 상위체로 섹스하는 것도 안 되고 자위를 하는 것도 안 되고 구강성교도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성과 남성이 학문성교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법이 그대로 형법으로 들어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형법을 히틀러가 어떻게 강화하냐면 욕망대상응시라고 해서 누가 서로 실제로 구강성교라든 학문성교라든 서로 사랑해가지고 뭘 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선생님이 선생님을 지그시 바라보는 걸 제가 봤어요. 신고예요. 저 빨간색 체크 무늬 입으신 분이 옆에 까만색 자켓 입으신 분을 굉장히 욕망이 이글이글하면서 쳐다보시던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잡아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글이글거리면서 봤는지 그냥 봤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글이글거리는 걸로 봤어요. 그래서 신고했어요. 경찰서 가서 진술을 하시는 거예요. 전 절대 이글이글거리게 안 봤습니다. 어떻게 증명해요?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땐 누가 이기냐면 제가 이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한 2명만 더 섭외해서 너도 봤지? 너도 봤지? 나도 봤어. 정말 이글거리던데? 그럼 끝입니다. 네. 왜 175조가 이 시기에 강화되냐면요. 이렇게 아무나 걸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적을 제거하기에 굉장히 용이합니다. 다른 증거가 필요 없어요. 그냥 쟤 동성애자인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쟤 누구랑 뭐 하는 거 봤어요. 뽀뽀하는 거 봤어요. 키스하는 거 봤어요. 어떻게 증명을 안 했다는 걸 내가 봤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보면 독일뿐만 아니라
이탈리아든 스페인이든 러시아든 독재 정권이 들어서던 곳에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갑니다. 왜? 정적을 제거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로 가냐면 38년도 가면 동성애 낙태와의 전쟁을 위한 제국본부를 만들어서 여성의 부분하고 동성애랑 연결시켜서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가냐면 당연히 전쟁을 치러야 되면 군인이 필요한데 군인이 필요하니까 군인을 계속 낳아야 되고 그러므로 남성에겐 남성다움, 남성은 경제하고 이기고 이런 것이 남성이니까 남성다움을 강조하려면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를 책임지고 여자는 그 남자에게 헌신하고 이 구조가 가장 전쟁을 치르기에 좋은 구조이기 때문에 그걸 강화하려고 하니까 여자가 왜 임신을 안 해? 너네 임무는 그건데? 그래서 낙태에 대한 어마어마한 사회적인 터부를 만들고 동성애에 대한 터부를 만들어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지만 40년도가 되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강제 수용소에 갑니다. 그래서 나치가 유대인에게는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오각형을 가슴에 달게 했다면 동성애자들에게는 핑크색 역삼각형 표시를 달게 했습니다. 수만 명이 갔는데 이게 집계가 안 되고 정확하게 아직도 모르는 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유대인들은 그 다 풀려났어요. 왜냐면 누가 봐도 그건 범죄로 간 게 아니고 인종에 대한 차별로 간 거기 때문에. 근데 동성애자들은 형법에 걸린 걸로 처리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대로 교도소로 옮겨졌습니다. 이런 식의 문제들이요. 네. 그래서 이것이 내 삶과 관련된 문제다라고 성적소수자들이 자신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회가 조금만큼만 딱 삐끗 가도요. 늘 내가 살았던 삶에서 정부가 국가가 지금 현재 권력이 무엇을 원하냐에 따라서 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니까요. 지금 한국 사회가 어떻습니까? 군대에서 군형법 하나를 가지고 지금 군대 가서 군형법 때문에 내 아들이 동성애자가지고 에이즈 걸려 죽는다. 그래서 내 아들 군대 안 보낸다. 이런 식의 얘기들하고 동성애 허용하면 김정일만 좋아한다인데 또 인생은 아름다워 보고 게이 된 내 아들 에이즈로 죽으면 SBS 책임자랍니다. 인생은 아름다워라가 게이 커플을 매우 평범한 사람들로 그렸죠. 특별하지 않고 평범한 사람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사랑하고 가족들이 결국 받아주죠. 이걸 그렸다는 이유로 인생은 아름다워를 보고 와 동성애 되게 좋은 건가 봐.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게이가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인생은 아름다워보다 더 강력하고 더 멋져 보이고 더 시청률 높았던 시크릿 가든 보고 왜 다시 이성애자가 안 되냐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고 게이가 될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실제로 존재한다면 다른 드라마를 보고 이성애자가 될 가능성도 존재해야 되고 제가 앞에 드렸던 질문에 다시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성애자라면 내가 어릴 때 너무 많은 이성애 드라마를 봤나 봐 라고 설명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걸 알게 되는데 이게 신문 광고에 반복해서 계속 나오고 며느리가 남자라니 동성애가 웬 말이냐 라고 얘기가 나온다거나 어떤 식으로 얘기가 하냐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악마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악마의 목적은 가정을 파괴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래요. 동성애가 나라 하나를 어떻게 망하게 할까요?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핵폭탄도 아니고. 나라를 어떻게 망하게 할 것인가라고 있는데 이 논리가 가능한 건 그냥 소돔과 고모라 가져오는 거기도 하죠. 한편으로는. 네. 근데 논리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악마. 근데 나라를 망하게 하면 역적이거나 매국노이고 가정을 파괴하면 가정 파괴범이지 왜 악마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연결 안 되는 것들이 연결되어서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가지고 나오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실입니다. 비웃기 위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분의 이 표정을 보면 너무 절실해서 이렇게 저도 마음을 이분들이 이렇게 절실하게 진심으로 하시는데 나도 더 진심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이분들로 하여금 이렇게 정말 피땀을 흘려 세운 나라가 저는 어떻게 동성애 정도로 무너진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정말 너무 무너질까 봐 걱정스러워서 이렇게 계시는 거라 대체 무엇이 이분들로 하여금 이렇게까지 걱정하게 만드는 걸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사실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진지한 문제입니다. 왜?
지금 이분들이 가져가는 얘기가 그래서 동성애를 어디로 가져가냐면 군대 문제로 가져가고 국가인권위.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라고 하는 한국이 오랫동안 군사 독재 정권을 지나서 드디어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서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가 국민들을 억압하고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이렇게 괴롭히고 고문하고 이런 기관이 국가가 아니라 국가가 모든 국민들이 차별받지 않고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국가가 그 인권을 지키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국가인권위원회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는 건 중요하죠. 근데 그 국가인권위원회를 공격한다. 그것도 간첩이라고. 예, 공격한다.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앞서 만든 성에 관련된 부분도 다시 가져와서 젠더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거는 몽땅 법을 못 만들게 하고 있고 조례가 안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2014년도 이후로 인권, 평등, 젠더, 성평등 요 3가지 들어간 단어 네 가지 단어 들어간 건 조례가 전국적으로 거의 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개정도 못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도냐면 대구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를 만들려고 했어요. 아르바이트생들이 돈을 하도 많이 떼이니까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이 돈을 자꾸 떼먹는 사람들이 많으니 만약에 아르바이트생 돈을 떼먹으면 구청이 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게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권자 들어갔다고 동성애 조장한다고 반대해서 조례가 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비 받아주려고 하는 것이 왜 동성애를 조장하는지 아무런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냐면 그냥 계속 민원 전화 거는 거예요. 너 다음 구청장 너 선거에서 떨어뜨릴 거야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너 뭐 구의회 너네 다 선거에서 떨어뜨릴 거야 이런 방식으로 협박하면 공무원들이고 의원들이고 다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젠더는 막시스트들이 만든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68 혁명에서 넘어와가지고 된 거라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 수 없는데 네. 네. 그러니까 젠더는 빨갱이 용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젠더 감성 따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젠더가 막시스트들이 이걸 다 교란시키기 위해서 이제 뭐 계급 이런 거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교묘하게 젠더란 단어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로 사람들을 이렇게 빨갛게 물들이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젠더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그냥 여성 남성 하면 잘 안 먹히니까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데려다 놓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래 사회적 소수자들이 인정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홀라닥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동성애도 공산주의자들이 활용하는 개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북계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2013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은 괜찮다. 성평등은 no. 양성평등 yes. 그래서 이분들이 얘기하는 양성평등은 뭐냐면 남녀평등입니다. 근데 남녀평등이라는 얘기가 너무 약간 옛날 말이잖아요. 그래서 본인들 조금 더 세련돼 보이시려고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분들이 얘기하는 남녀평등은 페니스가 있는 남자, 페니스가 없는 여자로 이루어져 있는 남녀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성적소수자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그냥 나 동성애자도 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트랜스젠더 너무 구박받으면 안 될 것 같아 지금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냥 나 말고 다른 몇 명의 소수자들의 삶이 있는데 그들의 삶을 어떻게 좀 좋게 해줄까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싸움이 생기는 게 왜 맨날 소수자만 챙겨? 다수자는 그래서 맨날 옥룰을 해야 돼. 그래서 성적소수자 인권 좀 그만 좀 얘기하지. 이렇게 해서 다시 오늘 아까 남녀평등 얘기처럼 또 저울질을 올려놓고 동성애자와 이성애자 인권 중에서 외줄타기해서 균형을 잡으려고 하시게 되는 거죠. 균형 잡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네, 거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했던 사건이 4월 25일에 있었죠. 예, 홍준표 후보가 질문했을 때 문재인 후보는 아마도 그걸 질문할지 예상을 못했거나 예상을 했다면 아마 기본 세팅 자체를 반대합니다라고 말하기로 세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홍준표가 뭐라고 질문하든 그냥 반대합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예, 군대 내에 동성애 때문에 군대가 난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반대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정말 반대하냐 그랬더니 안 좋아합니다라고 얘기하죠. 예, 아니 누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얘기하라 그랬냐. 감정 말고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동성호는 반대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성혼 묻지도 않았어요. 홍준표가 동성결혼 어떻게 할 건지. 근데 일단 동성혼 반대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생각했던 건 동성애 이슈라고 하는 것 자체에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굉장히 원론적인 걸 세워놓고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강조드린 건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이 문제가 그렇게 반대합니다라고 하는 거 아주 간단한 원로를 세워놓고 대응할 수 있는 문제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후보는 그것까지 생각하지는 않았겠지만 결국 그것이 남긴 결과는 뭐냐면 며칠 뒤에 홍준표가 이런 피켓을 들고 거리 선전을 한다라는 겁니다. 동성애 반대하는 확실한 후보 홍준표. 근데 선거를 많이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모호한 피켓 아니에요. 왜냐하면 동성애 반대하는 확실한 후보인데 동성애를 확실히 반대한다는 건지 아니면 동성애를 반대해서 보수가 확실하다라는 건지 아니면 문재인도 반대한다 했지만 내가 더 확실히 반대합니다라는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빨간 색깔에 동성애 반대하는 확실한 홍준표라고 해서 그냥 동성애로만 떠오르는 이미지를 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윤리적이고 선한 도덕적인 인간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죠. 이런 식의 피켓팅이 가능하게 됐던 건 그 전날에 토론회에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이고 사실 그때 굉장히 멋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 그 논리 자체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사실 심상정 후보가 저는 이성애자이지만 동성애의 찬반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해서 저는 이성애자입니다는 안 하셨으면 더 좋았어요. 이게 제일 이상적인 겁니다. 근데 하셨다 그래서 큰일 나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은 그 정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정도 말을 해주는 후보도 없었기 때문에 하셨어도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안 했으면 더 좋았다는 건 후보가 이성애자인지 동성애인지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통령을 뽑을 거거든요. 대통령의 성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성 정체성 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한 사람이고 국민은 엄청나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 다양한 국민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그것 뜻을 잘 헤아릴 수 있는 대통령이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 대통령이 이성애자인지 동성애자인지 안 중요한 거죠. 그러니 이성애자이지만이라는 단어는 포함되지 않았어도 괜찮았습니다. 이게 본질을 약간 흐리게 할 수는 있죠. 그러나 너무너무 감동적이었던 건 아무 이유 없이 질문하고 아무 생각 없이 답변하는 그 대통령 강력한 1, 2를 달리는 후보들을 보다가 예, 그냥 정확하게 짚어야 될 점을 짚어준 것. 국가가 정치를 하는데 정부가 정치를 하는데 정치인이 정치를 하는데 그 정치에서 지켜야 할 선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들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무엇이 인권이고 무엇이 존중받아야 하는가 어떤 사람의 삶의 존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준 것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지지를 얻게 되신 거죠. 저는 한편으로는 어쨌든 이걸 바라는 사람들이 그만큼 있었다는 걸 드러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지금 그렇게 반대를 주도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기독자유당, 기독당 여기가 이번에 홍준표 지지하겠다라고 발표하고 했던 곳이거든요. 자, 보시면 2004년도에 그 정당 명부별 비례투표 제도가 시작되면서 우리나라 보수 개신교에서 정당을 만들어서 선거에 뛰어듭니다. 근데 이때 2004년도에 한국 기독당이 만들어질 때 기독당에서는 야 우리나라 대한민국 요전에 1995년도에 다들 2005년도 분위기여가지고 최소 800만에서 1000만 정도를 받았던 때예요. 그래서 1000만 개신교인이 표를 조금만 던져둬도 의회 좌석 몇 개 얻는 거는 일도 아닌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이렇게 적게 얻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1000만 기독교인이요! 라고 하고 선거에 나왔는데 1.07, 22만 표였습니다. 네. 그럼 이 정도 되면 아 지금 한국에 이렇게 기독당 이렇게 외국처럼 이런 거 아니구나 생각하셔야 되는데 2008년도에 다시 나옵니다. 근데 2008년도에 2.59로 확 뜁니다. 네. 하지만 2012년도에 당이 2개로 나왔는데 이거 합쳐도 1.45입니다. 이것보다 또 반으로 줄어들었죠. 1.45. 그러면 2008년도에 2.59까지 올라갔는데 왜 2015년, 12년도에는 그만큼 안 갔을까요? 그런데 2016년도 작년에 3%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간담이 서늘했죠. 만약에 두 당이 합쳐가지고 3%면 좌석 한 번 나올 뻔했거든요. 네. 최고를 얻었습니다. 뭘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 사실 기독당의 0.54% 20대 총선 때 정의당이 7.2%였죠. 녹색당, 노동당, 녹색당은 조금 높고 노동당도 기독당보다 낮았습니다.
충격적인 일입니다. 기독당이 이만큼을 얻었습니다. 자, 2008년도에 2.59까지 됐던 건 왜 가능했었냐면요. 이해에 통일교가 평화통일가정당을 만들어서 전 지역구에 모두 후보를 냅니다. 근데 개신교 입장에서는 통일교를 계속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통일교를 계속 견제하죠. 왜냐하면 통일교는 너무너무 힘이 세니까. 그래서 계속 견제하고 있는 상태인데 본인들은 지역구를 하나도 못 내요. 비례만 조금 낼 수 있는 상태이거든요. 근데 통일교가 전체 지역구에 다 내고 비례도 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이단이 판을 치는 건 볼 수 없지 않냐라고 해서 엄청나게 선거운동을 하게 되고 여기에 사람들이 아마 좀 움직이는 분들이 당을 찍어준 거죠. 그렇게 해서 얻은 게 2.59입니다. 종교인으로 신앙인으로 생각할 때 신앙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가장 직접적인 부분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단이 판을 치게 할 수는 없다라고 본인들은 생각하셨을 테니까요. 제가 걱정하는 건 이겁니다. 2010년도에 평화통일가정당 나왔냐? 안 나왔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얻었습니다. 순수하게 뭐로만 얻었냐면요. 동성애 혐오, 이슬람 혐오 얘기해서 얻었습니다. 혐오를 이용해서 이 정도 표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 볼 지점입니다. 어떻게 해서 특정 사회 내에 살고 있는 특정 집단, 특정 종교를 공격하는 것이 득표율과 연결되게 되는가. 그래서 그냥 이 사람들이 나쁘고 표를 찍어주신 분들이 나빠서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모두 굉장히 진지하게 살고 계신 분들입니다. 인생 그렇게 허투루 살고 계시지 않으세요.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시면서 살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혐오라고 하는 것이 표를 모을 수 있게 되는가. 그것은 그 사회가 그 혐오를 허용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그냥 그 사람들이 몇 명이 나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힘이 세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3%가 좀 넘었으니 정의당은 반보다 조금 안 되는 정도입니다. 정의당이 그 반을 넘는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큰 위안입니다. 네, 7.2%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7.2%도 굉장히 높은 퍼센테이지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이 혐오에 같이 부와 내동한 사람들이 이 표를 어떻게든지라도 가져가 보겠노라고 피켓을 들고 반대합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집권하는 세상이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다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정의당에 있어서 알게 되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정의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내가 젠더 감성을 가진다는 것이 나 당원 개인의 젠더 감성도 있지만 정당은 정치를 하는 곳이니까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니까요. 정의당이 어떤 식의 정책을 펼칠 것인가 그리고 정의당이 그쪽으로 세상을 바꿔 나가는 힘을 갖기 위해서 정의당이 그 길로 가기 위해서 당원으로서 당직자로서 나는 어떤 식의 정책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리고 평소 때 사람들과 토론을 할 때 어떤 사안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의 차원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젠더 감성 어려운 거 아니고요. 제일 쉽게 하시려면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건 거리를 두는 것. 중간에서 균형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균형이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이야기입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10분 정도 질의응답하고 점심 드시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젠더에 대한 정의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젠더라고 하는 단어는 1시간 정도 설명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 일단 젠더라는 단어는 선생님만 모르시거나 여기 있는 사람만 모르는 게 아니고요. 원래 다 모릅니다. 다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 젠더라는 용어 자체가 만들어진 것이 한 50년, 6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짧은 시기 안에 젠더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엄청 높아졌거든요. 사회적으로 쓰이는 폭도 엄청나게 넓어졌고 그래서 그 단어가 하나하나씩 밟아서 사람들에게 친숙해지는 단계를 거친 것이 아니라 이미 정책적으로 젠더라는 단어를 쓰자라고 결정된 다음에 다시 내려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갑자기 젠더라는 단어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 어려운 거다. 그러므로 젠더라는 단어가 지금 당장 다 이해가 안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 이해 안 간다고 젠더 이상해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젠더 이해 못하는 내가 이상해라고 하실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거 먼저 말씀드리고 젠더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라틴어의 장르에서 온 겁니다. 즉 분류라고 하는 의미를 원래 가지고 있는 거고요. 젠더는
인간의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전에 인간의 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실 계속 뭘 중심으로 얘기했냐면 몸을 가지고 중심으로 했고 생식기관을 가지고 중심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자는 여자는 사회적으로 얘기할 때도 페니스가 있는지 페니스가 없는지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사회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살아보면 사회 속에서 살 때는 우리가 누가 일일이 상대방 페니스 쳐다보고 살아요. 실제로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집 아들인지 딸인지 주민번호가 몇 번인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야, 걔 집애가 그렇게 왈가닥이면 어떡해 이런 말도 서슴없이 하고 야,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서 고추 떨어져 이런 얘기도 하고 예, 뭐든 해도 남자 말을 들어야지 이런 얘기도 하게 되고 그리고 사장님께서는 아 진짜 회사가 좀 어려서 인원을 줄여야 되겠는데 그래도 가정이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나. 그분도 가장인데 여자라는 이유로 가장이 아닌 것처럼 여자는 계속 가장의 보조 역할처럼 보이니까 한부모 가정인데도 가장이라고 봐주지 않고 딴 데 가서 일 찾아보게 하고 먼저 해고를 시키고 이런 식의 일들이 반복되게 되니까요.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할 때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지금 계집애는부터 시작해서 혹은 사내는 사나이라면 남자는 남편은 아내는 이런 식의 단어들이 원래 본질적으로 그 사람의 몸의 특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사회가 그렇게 남자는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성역할을 정해놓고 여자는 이러이러해야 된다고 역할을 정해놓고 그리고 이것을 어기면 안 된다라고 이걸 규범화시키고 절대적인 규범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따르는 것이 사회적 원리인 양 만들어 놓은 이것이 문제이지 않겠냐. 그러면 요걸 바꿔야죠. 방금 말씀드렸던 성규범이라든지 성역할이라든지 이걸 바꿔야 되는데 이때 이 규범과 역할을 얘기하는 단어를 젠더라고 하는 단어로 쓰자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젠더는 여성 젠더, 남성 젠더 이렇게 젠더가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의 성별 체계에 대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현재 사회는 인간의 젠더를 주로 여성 젠더, 남성 젠더 두 개로 주로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인간의 젠더는 조금 더 많을 수도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근데 이렇게 두 개로만 나눠놓고 이 두 개에 단순히 젠더 차이를 다르다 정도로 두는 것이 아니라 뭘 먹고 뭘 입고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자리에 앉을 때는 다리를 벌릴 건지 말 건지 이것까지 다 정해놓았으니 이건 문제 있지 않느냐 이고 하나는 사회가 만들어낸 것이므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신이 만드신 게 아니고요. 인간이 만든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서 인간이 정해놓은 거니까 우리가 다시 제정신을 차리고 인간끼리 바꿀 수 있습니다. 즉 젠더의 핵심은 우리가 서로 토론하고 논의해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꿀 수 있다는 얘기를 하려면 그 앞에 주로 성과 관련돼서 썼던 섹스란 용어를 쓰면 더 헷갈리잖아요. 왜냐면 우리 섹스는 계속 몸 가지고 썼거든요. 혹은 성행위로 썼거든요. 그래서 섹스라고 용어로 쓰면은 구분이 안 되니까 사회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잘못된 것들 그렇게 익숙해져 있는 것들을 다시 어떻게 바꿔 나갈 수 있는지 다시 좋게 만들어 나가는 걸 해보자라고 할 때 이때 우리 사회에 나눠진 이 성별 체계는 젠더라고 부르자라고 한 거죠. 그래서 젠더는 그냥 정의를 아주 내리시려고 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나누는 대화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성은 다 젠더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됩니다. 그리고 이 젠더란 용어를 가지고 정책을 펼쳐 나갈 때 사회가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강력하게 작동을 이미 하고 있는 상태여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놓쳐버리게 되니까 결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정책 만들 때마다 한번 살펴보자. 젠더 관점으로. 혹시 우리가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솔직히 놓친 게 있을지 모르니까 정책을 만들 때마다 혹시 이거 젠더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놓친 거 없을까라고 보자. 그래서 젠더의 관점으로 정책을 펼친다라고 하는 부분의 얘기가 이제 선거 때마다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젠더 정의 자체에 너무 얽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젠더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죠. 오늘 이야기에서 그 강사는 2시간 동안 얘기를 하지만 받아들여지는 분들은 그 중에서 딱 한 구절을 받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느 구절을 받아들이실까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한 구절 남는 것이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정의당의 앞으로의 굉장히 달라진 행보를 그 달라진다는 게 지금 나쁘니까 더 좋아지란 달라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늘 우리는 일신을 울신해야 되니까 그런 식의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